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금요일이고 3일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 밖에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3일 연휴가 시작되니까 마음껏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3일 연휴가 시작돼도 저는 방송 준비를 했으니 방송은 계속 할 거고 연휴 내내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오늘도 첫 소식은 이재명 지지율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오늘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한국갤럽이 지난 11일에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고 무선전화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응답률은 9.7%라고 합니다. 긍정은 44%가 나왔는데 이는 지난번 조사 7월 4주차 조사 때 51%에 비하면 7%가 급락한 수치고요. 부정은 46%로 긍정평가보다 2%가 높았는데 이는 이재명이 취임한 이후 실시됐던 갤럽 여론조사 중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선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갤럽은 굉장히 보수적이라 긍정이 항상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선 겁니다. 부정평가 이후에서는 부동산이 30%로 가장 높았는데 여러 가지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그다음에 황희의 버스 주택 크게 한몫했지 않겠습니까? 1인 1주택자도 악마를 만들고 부동산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설화를 일으키고 있고 국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가니까 앞으로 계속 지지율 떨어질 일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런 와중에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4일에 국힘의 다선 의원인 김태호, 박덕흠, 주호영이하고 골프를 쳤고 그때 김태호가 먼저 얘기를 꺼내서 개헌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하니까 이재명이가 자신의 임기가 단축되더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X에 올라온 개헌 입장문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글을 올리긴 올렸지만 일단 이재명 입에서 임기 단축을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임기 단축이요? 잠시 웃고 가시죠. 일단 앞에서 욕을 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이재명이하고 골프를 친 국힘 의원들이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아무리 자기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골프를 쳤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협치의 의미를 가지고 골프를 쳤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도 내놓던가요? 없지 않습니까? 개헌 얘기밖에. 그렇다면 결국 뭔가 다른 마음을 갖고 골프를 쳤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이해를 하면 이재명한테 철저히 이용당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과 민주당의 국힘 의원 빼각이거든요. 이미 벌써 그거는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해운이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었고 김영남이 평택에 공천 줬었고 앞으로 개헌을 위해서는 10명이 필요한데 이재명이 안 할까요? 저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되던데. 그리고 임기 단축?
이재명이가 정말 한 번 더 웃고 가시죠. 그냥 이미지 보는 그대로 지나가던 개가 웃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머릿속에는 오직 공소 취소하고 연임, 그 두 가지가 거의 모든 걸 자리 잡고 있고, 공소 취소를 위해서도 얼마나 할 수 있는 걸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어제 박상영 검사 감찰위원회가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1개 혐의 중 6개 혐의를 중점적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박상용 검사에게 주어진 답변 시간은 고작 10분이었다고 합니다. 6개 혐의에 대한 답변 시간이 10분이라면 1개 혐의에 대해서 1분 30초 정도 답변할 시간을 줬다는 건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쇄살인마 유영철이나 강호순이도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답변할 시간은 줘야죠. 1분 30초면 진짜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안 듣겠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강호순이나 유영철한테도 그렇게 했을까요? 너 연쇄살인했어? 아 제가 예 아니오로 대답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현역 검사한테 이런 인권유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폐악질을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박상용 검사한테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이화영에 대한 공소 취소는 곧바로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데도 자기가 임기 단축되더라도 개헌을 하겠다? 글쎄요. 이 일 아닐까요? 개가 웃을. 그리고 조정식이가 연임 개헌과 관련돼서 얘기한 게 아직 20일도 안 됐습니다. 국민의 뜻이 있다면 연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조정식인데, 이 개헌 얘기가 조정식의 단순한 개인 의견일까요? 조정식이가 국회의장이 출마하기 직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조정식의 대표적인,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대통령이 되면서 대표적인 이재명계가 됐고, 이재명 옆에서 정무특별보좌관을 했습니다. 자, 연임 개헌안에 대한 의견이 조정식의 개인 의견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재차 강조하지만 이재명은 연임 개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얘기 나온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개헌안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게 시작인데, 이게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뭐냐? 가장 핵심이 총리 국회 임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각제입니다. 아니 내각제가 너무 과하다면 내각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국회에서 책임 총리를 임명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그대로 있는 제도입니다. 이원 집정부제라고도 하는데요. 이원 집정부제로 가면 내각제가 연생되니까 절대 이만은 쓰지 않으려고 할 거고, 오직 책임 총리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포장을 해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할 겁니다.
이 분권형 대통령제는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박병석 국회의장도 주장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다들 가만히 있다가 국회의장만 되면 개헌안을 들고 나오고 그 개헌안의 시작이 분권형 대통령제, 그 다음이 국회 추천 책임 총리제, 이걸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진표 헌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부터 크게 반발을 했었는데, 그때 반발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직이건 현직이건 이 국회의원들의 소원은 내각제랍니다. 모두 다 내각제로 가는 걸 원한대요. 물론 뭐 그중에 지금의 대통령을 꿈꾸는 용꿈을 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내각제가 거의 다 의견이랍니다. 그럼 왜 내각제를 추구할까요? 뭐 표면상으로는 국회의 권력을 강하게 하는 거니까 자기들 권력도 강해지려 하는 거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오래 해먹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바뀌건 총리가 바뀌건 상관없습니다. 자기들만 국회의원 오래 해먹으면 그만이거든요. 한때 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 집정부제가 내각제도 아니다 언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책임 총리제부터가 내각제 시작이니 내각제가 맞다는 주장이었고, 반대편, 그러니까 뭐 국힘 쪽이 아니라 같은 진보 쪽에서 나름 명망이 있는 스피커 측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아니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내각제를 싫어하고 반대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뻔히 알면서 내각제를 하겠다고 하겠냐? 그러니 절대 내각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믿고 있던 데인데, 그래서 유튜브도 구독하다가 끊고 그랬던 시절도 잠깐 있었는데 이번엔 인정을 하네요. 최소 내각제 시작은 맞다고. 그런데 국회의원도 아닌 이재명이 왜 이 내각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그것도 공소 취소하고 연임에 목숨을 거는 이재명이가, 그것도 자기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용의가 있다. 뭐 제 의견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거의 같은데요. 총리 자리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처럼 대통령 연임을 못할 바에는 총리가 돼서 또 다른 방탄의 벽을 두르겠다는 거죠. 이건 민주당이 계속 거대 야당으로 남아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긴 하지만 이재명 입장에서는 뭔 꿈이라도 못 보겠습니까? 아주 좋은 시나리오죠. 더군다나 내각제 총리나 이원 집정부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의 총리 임기는 거의 무제한이거든요. 뭐 자기 소속 정당이 총선이나 이런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해가지고 연합을 해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상엔 계속 총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책임 총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 이재명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면서 책임 총리가 들어가면 책임 총리의 권한이나 특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개헌을 할 거고, 거기에 불소추 특권 반드시 넣겠죠. 근데 불소추 특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재판받지 않는다고 명시를 해야지. 왜냐하면 불소추의 소추가 재판이 아니라 기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때문에 지금 뻔뻔도 못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이 소추는 재판이 아니다 기소다. 즉 불소추는 기소하지 못한다지 재판받지 아니한다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재판을 안 받고 있으니 어쨌든 책임 총리도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넣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자기 뜻대로 되면 죽을 때까지 재판 안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절대 오버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표가 국회의장이 되면서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게 개헌안이고 그 개헌 내용의 핵심이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였습니다. 제 나름 날 믿고 있던 김진표였기 때문에 제가 크게 실망도 하고 크게 화가 나서 그 X에 뭐 댓글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심한 말도 많이 했었는데 진짜라니까요. 같은 진영에 있던 이름 있는 스피커들이 아니라고 아주 면박을 주고 핀잔을 주더라니까요. 방송에서. 어? 시체말로 과대망상증이라는 식으로 절대 내각제 하니까. 근데 오늘은 인정했지 않습니까? 제가 맞았잖아요. 국민들이 반대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글쎄요.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진보 스피커조차도 내각제가 아니라고 우겼었고 국민들이 싫어하고 반대할 텐데 내각제 시도를 하겠냐고 평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다시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용어야 얼마든지 바꾸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이재명 온갖 수작질, 협작질에 아주 능한 것들인데 국민들이 속을 정도로 교묘하게 글자 몇 개 고쳐서 나오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재명 지지율이 40% 이상 나오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호, 박덕흠, 주호영이도 뭐 당내에서 왜 만났냐고 욕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저것들도 내각제로 가고 싶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꺼낸 게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고 뭐 아주 물 만났으니까 바로 말을 꺼낸 거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이건 막아야 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가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 내각제 추진에 반대를 하던 입장인지라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더 화가 도 나고 소름도 돋거든요. 그래서 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됐건 내각제가 됐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고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관심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반드시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갤럽에서 지지도가 하락으로 나왔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들고 나와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런 얼처구니 없는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또 지지율을 스스로 깎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 거주지 기준으로 의료 이용 제한. 뭐 이해가 가시죠? 거주지 인근에서만 쉽게 얘기하면 거주지 인근에서만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건데 아니 자기는 1cm 조금 넘는 좌상을 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를 불러서 이동했던 이재명의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 아닐까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얘기고요. 전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몰라서 이런 정책을 던지는지 아니면 던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첫째, 지금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균질한가요? 대부분이 서울, 부산, 인천 같은 대도시나 그 주변에 몰려 있고 이 대도시를 조금이라도 벗어난 지역에서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거나 아기를 낳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산모나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소아과가 없어갖고 아픈 아기들이 제대로 뭐 진료조차도 받지 못하거나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정책을 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현실을 알고도 이런 정책을 냈다면 이건 인간성이 없는 인간애가 없는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 표현되고 있는 인간이 아닌 악귀, 악귀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낼 수 있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어찌 않습니까? 서울, 부산이나 인천 등 대도시에 살지 않는 국민들, 저 지방에 사는 국민들은 아프면 그냥 죽으라는 얘기가 뭐 다른가요? 그럼 이런 얘기를 그냥 기본, 평균의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간들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인간이 아닌 악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이런 얼처구니 없는 정책을 또 내놨는데, 고시원도 원룸처럼 책상 빼고 욕조 넣게 국토부 기준 변경 추진. 이 인간들은 고시원을 한 번도 안 가봤을까요? TV나 이런 데서도 한 번도 안 봤을까요? 침대 싱글도 아니죠. 1인용 라꾸라꾸 같은 침대 하나에 의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책상이 있어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몸 하나 겨우 뉘을 수 있는 게 고시원인데, 전 이게 진짜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거기에다가 욕조를 놓자라는 발상을 할 수가 있죠? 침대를 빼고 욕조를 놓자는 건가요? 그래서 욕조에서 자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침대는 그냥 두고 욕조를 넣으면 저 수험생들이나 고시생들은 욕조에 앉아서 침대에다 책을 넣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욕조에 반쯤 기대갖고 공부하라는 건가? 전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도대체 누구 머리다? 아니, 이건 머리라는 표현은 너무 고급진 표현이고요. 인간들도 아닌 것들한테 머리라는 표현은 너무 아깝죠. 대가리, 대가리가 맞습니다. 도대체 어느 대가리에서 나온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거주지 기준 의료요양 제한 정책을 내놓은 대가리도 그렇고, 고시원 개조 정책을 내놓은 그 대가리도 그렇고, 도대체 어떤 대가리인지 정말 궁금하고, 그 머릿속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꺼내서 연구했으면 좋겠어. 도대체 어떤 뇌가 들어있길래 이런 말 그대로 개 같은 정책들을 마구 던지는지 전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5일? 지금 5일째 된 것 같은데, 오늘이 정말 제일 짜증나는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마음 가다듬고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좋았는데 말이죠. 다음은 판사들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뭐 판사들 문제가 한둘이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던 이진관이 이재명의 재판을 무기한 연장하고 있는 판사들, 이재명과 관련돼서 어이없는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들, 재판을 무기한으로 질질 끌다가 도망간 판사들. 뭐 한둘이야 뭐 말을 할까, 말을 아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사실 AI라는 개념을 알게 된 후부터 계속 판사들을 AI로 대체해야 된다. 전 그걸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AI 시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장에 저도 지금 방송을 만들면서 AI 도움을 아주 크게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 AI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직장을 잃을까봐 겁내는 직업군들이 있죠. 누굴까요?
판사들이겠죠. 판사들도 뭐 없어질 직업군은 아니지만 AI로 대체하기 가장 적합한 직군 중에 거의 대표적인 직군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AI가 빨리빨리 더 발전해가지고 일단 판사들부터 AI로 대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판사들 반드시 AI로 대체돼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유라기보단 오늘 어떠한 소식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시춘 전 EBS 이사장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시민이 친누나입니다. EBS 이사장이 법과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근데 이걸 최초 보도한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는 매일신문의 최은민 기자가 최초로 보도를 한 걸로 아는데요. 방송에서 우연히 보니까 유시민 무죄 선고에 아주 무척 흥분해갖고 열이 받아서 팔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초에 최은민 기자가 밝혀낸 법인카드 사적 이용 금액은 3,6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경찰,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줄여가지고 1,900만 원대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심 법원에서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고 이유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그걸 횡령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 말인가요?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토하면 토사물도 나오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건 말뿐만이 아니라 토사물도 있으니까 일단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일반 기업에 다니던 회사원이 회사 법인카드를 가지고 몇백만 원을 사적으로 몇백만 원이 아니고 그냥 몇십만 원이라도 사적으로 썼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회사에 따라 그 징계가 크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최소한 심할서라도 쓰지 않겠습니까? 퇴직은 안 당하더라도. 근데 왜 유시춘은 무죄를 받았을까요? 사적으로 사용한 것 같으나 그렇다고 그걸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횡령이면 횡령 아닙니까? 누구는 버스 기사님은 300원인가요? 1,300원인가요? 300원인가? 그거 횡령했다고 잘리신 것도 있고 얼마 전이죠. 그리 오래되지 않은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 탕비실행가 들어가서 10,000원 조금 넘게 먹었다고 그랬나요? 과장가 그걸 먹었다고 그래갖고 또 재판에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졌던가요? 이게 대한민국인데 1,900만 원제 일부라고 그러면 19,000원일까요? 19만 원일까요?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근데 횡령은 아니다? 저는 죄를 진 유시춘이도 유시춘이지만 판사가 제일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다른 건 한번 또 볼까요? 말레이시아 여성인데요. 공항에 입국을 하면서 신발, 밑창, 깔창, 그 다음에 과자봉지 속에다가 마약을 숨겨서 들어오다 적발이 됐는데 이번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여성이 갖고 들어온 마약이 1, 2g도 아니고요. 2.12kg를 신발 밑창하고 과자에 고르게 분산시켜서 숨겨서 들어오다가 적발이 된 건데요.
판사는 뭐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냐면 이 여성이 자기가 숨겨 들여오던 것이 마약인지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밀수범이 마약임을 알고 밀수했다는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무죄 선고를 했다고 하는데, 야, 뭐 밀수한 그 말레이시아 여성이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다고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아이에 물어보니까 다이아몬드 1캐럿의 무게는 0.2g 정도라고 하네요. 그럼 2.12kg면 캐럿으로 하면 무려 1600캐럿이나 되거든요. 자, 무게상으로는 몰랐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어떤 광물인가요? 현존하는 지구상의 광물 중 가장 단단하다고 하는 게 다이아몬드 아닌가요? 그 마약은 가루니까 어떻겠습니까? 만지면 물컹물컹 할 거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딱딱할 거고. 물컹물컹한 다이아몬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까? 당연히 없죠. 근데 몰랐다? 그 말을 믿어줘야 한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고 판사가 할 수 있는 판단일까요? 일단 질감부터가 다른데 무게를 떠나서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정말. 그리고 다이아몬드 밀수는 죄가 아닌가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 아는 사람이 종로상가에서 이제 금은방을 하셨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20여 년, 한 30여 년 전의 일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이아몬드 중에 정식으로 통관 허가를 받은 게 3개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는 다 밀수로 들어온 거고 세금도 비싸고 하니까 정식으로 통관된 게 3개밖에 없다. 나머지는 그분이 보석 감정사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믿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다이아몬드는 세관 신고 없이 들어오면 밀수거든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밀수는 죄가 아닌가요? 이거 사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특가법상으로 마약 향정신성 위반으로만 기소를 했던데 그래서 마약으로 기소를 했는데 마약이 아닌 다이아몬드를 밀수했기 때문에 무죄 선고가 가능한 건가요? 그 2심에서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밀수한 거라고 기소하면 되나요? 도대체 난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난 이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또 다른 사건은 명문대 마약 동아리 투약대학생 의사 공소기각 확정입니다. 사유는 검사 수사범위 일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판사 잘못이라고 보기보다는 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폐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선고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은 이 마약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수사해서 적발한 거다.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 내용에는 없는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선고 이유인데 이건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유죄거든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무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판사 잘못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판사 잘못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민주당의 잘못이 크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판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뭐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민주당이 주도해서 새로 만든 법 왜곡죄로 현재 판사 529명이 고발당했답니다.
민주당이 남긴 오물을 갖다가 판사들이 뒤집어 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고발당할 만한 판사도 있겠죠. 근데 고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뭐 황당무계한 억지 고발이 많다고는 하지만 529개 전부 다 그러겠습니까? 그 중에 한두 개, 두세 개라도 정당한 고발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판사님들 참 민주당한테 고마워하는지 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스로 지금 민주당에 바람 불어 눕는 갈대도 아니고 스스로 누워버리는 판사님들은 당해도 싸다 싶은 마음이 크네요. 고소합니다. 고소해요. 판사 얘기면서 김진주님 관련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 김진주님의 절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판사가 마음대로 가해자를 용서하나? 제가 알기로 1심인가 끝나서 선고가 끝난 후 밖에 나오셔서 모여있던 기자들 앞에서 울면서 외치신 절규로 기억을 하는데 전 이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요즘은 뭐 AI로 반성문도 대신 써준다면서요. 수발이라고 그러죠. 돈만 주면 바깥에서 재수자들 수발 들어주는 대행업체가 있고, 거기다가 돈만 주면 AI가 아주 기가 막힌 반성문을 써서 보내준다면서요. 근데 반성문 좀 썼다고 용서를 해준다? 더군다나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반성문을 쓸 것 같으면 가해자는 김진주님한테 진심 어린 사죄 편지를 써야죠. 법원에 반성문을 보내기보다는. 근데 김진주님한테는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지. 사과 한마디,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단 한마디도 사과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에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용서합니다. 뭐 비단 김진주님 사건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건에서 판사들이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죠. 양형 기준에 피해자의 반성, 태도 여부도 중요한 양형 사유이긴 하지만 반성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볼 땐 판사한테 피해자한테는 편지를 못 보낸다 그러면 판사한테 반성문을 보낼 때 피해자한테 보내는 반성문을 같이 넣어서 보낸다거나 해서 판사님 정말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사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동봉하오니 너무 수고스럽더라도 이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심 어린 사죄의 편지를 보내고 판사가 그걸 보고 이 피해자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양형 기준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조금 감형을 시켜준다면 모를까. 판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이 용서한다는 말을 내뱉거든요. 근데 판결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합니다. 용서는 아주 인간적으로 하면서 판결은 또 아주 굉장히 기계적으로 해버려요. 이게 뭘까요? 뭐 아수라백작, 이중인격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틀림없이 뜯어 고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지금 국회가 저렇게 개판인데, 고쳐지겠습니까마는, 이거는 김진주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이거는 뜯어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김진주님 지금 사과는커녕 저 가해자 놈이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계속 협박을 하고 있고 그 재소자들 동기들이 다 김진주님 집 주소를 외우고 있을 정도라고 그러잖아. 그 저놈 협박하고 공갈 협박으로 1년만 더 받았습니다.
거기도 반성문 냈을까요? 반성문 내서 또 용서했을까요? 야, 이거는 정말 아주 꼼꼼하게 핀셋으로 법을 개정해야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아휴,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인권 따지는 대한민국 참 우스운 인권 타령들이 많은데, 나중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얘기로, 김진주 님이 오르셨습니다. 아니, 원래 많은 국민들은 김진주 님의 주장이 옳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국가애들하고 개딸들하고 자칭 법학 박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나 만주 변호사들이나 김진주님이 틀렸다고 그랬지, 김진주님이 옳았습니다. 사실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김진주님만큼 큰 목소리로 많은 목소리를 내신 분이 있을까요? 물론 뭐 김진주님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님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잠깐 출연했던 것도 있고 하지만 계속 꾸준히 많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건 김진주님이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선 유일합니다. 그만큼 공격도 많이 받으셨죠. 찐마이라고 불리는 그 오마이, 그리고 수많은 참 방송이라 제가 욕은 못하겠고 저것들 개딸들, 그리고 제대로 알지는 못하면서 잘난 척하고 싶은 어설프게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 저도 사실은 이 김진주님을 공격하는 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추측이나 오해로 공격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조금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글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제대로 읽지도 않고 뭐 하는구나. 뭐 김용민이나 이런 것들처럼 완전히 사실을 왜곡해서 검찰에 선동당해서 뭐 이런 검찰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일반인들의 글을 보면 아, 이 사람은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반대 의견을 내는구나 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공격한 사람들이 아마도 법무부에서 발표한 저 내용을 보고 그랬나 싶기도 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1260페이지인가요? 1280페이지인가요? 그 1200페이지가 넘는 사건 관련 수사 내용 등 모든 걸 진짜 밤새 목숨 걸고 살펴보신 김준지님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김준지님 의견에 그렇게 대놓고 반대를 하거나 무시해도 안 되고요. 이 문제가 된 서류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에서 발간한 검찰 보안수사 우수 사례집과 여성 아동 장애인 대상 범죄 보안수사 우수 사례집에 실린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 중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송치 죄명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례집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이 살인 미수 및 성폭력 혐의로 송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이 중상의 혐의로 구속 송치한 사안이었고, 검찰은 경찰이 중상해로 송치한 피의자, 가해자에 대해 구속기간 내 증거를 보완하여 살인미수로 기소장을 변경하여 기소하였고, 항소심 공소유지 과정에서
성폭력 범행까지 입증하여 간간살인미수로 징역 20년형의 선고를 이끌어낸 아주 훌륭한 보안 수사였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진주님 의원이 다 주장이 다 맞았던 겁니다. 그냥 오로지 찐마이 같은 참 기사라기보다는 더러운 그 배설물만 토해내는 기레기 무리들이나 이 진영주의에 빠진 아주 빠지다 못해 그냥 물들어서 쩔어버린 개돼지 같은 것들이나 응? 자칭 잘난 척하고 싶은 인간들이나 이 김진주님이 틀렸다고 했지만 어쨌든 김진주님이 오르셨어요. 다 맞았던 겁니다. 그래도 제 주변에선 김진주님 의견이 옳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욕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 15%지 나머지는 김진주님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화가 나는 건 법무부는 알고 있었을 거란 겁니다. 왜? 그 살해집을 발견한 인간들이니까. 근데 왜 8개월간 입을 닫고 있었을까요? 모른 체 하고 있었을까요? 이 오류도 제가 들어보니까 어느 여성 변호사가 우연히 살해집을 읽다가 발견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공론화가 되니까 이제서야 법무부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여성 변호사께서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러면 영원히 묻힐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그게 10년, 20년 후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엔 이 여성 변호사님 덕분에 이렇게 밝혀졌는데, 어떤 변호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천국 가실 겁니다. 천국 가시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다행은 다행이죠. 이 여성 변호사님 덕분에. 여하튼 이제 그동안 김준주님한테 가해졌던 그 참 언어폭력, 인격모독, 이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됐으니까 김진주님께서는 더 당당하고 아주 떳떳하게 더 크게 더 많은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서 그건 가장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보실 일은 없겠지만 김진주 작가님 정말 열렬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기운 내셔서 늘 건강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어제는 시작부터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시작을 해서 방송 내내 즐거운 기분을 했는데, 오늘은 여러모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화만 돋구는 방송이 아니었나 싶어서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3일 연휴가 시작됐으니까 오늘 밤부터 편안하게 쉬신 후에 3일 연휴 맞이해서 즐기시고요. 즐거운 연휴,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휴라도 방송을 계속 준비해서 특별히 갈 계획도 없고 가고 싶도 않고, 그래서 제가 또 건강상의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방송을 할 계획인데 어차피 들어오시는 분도 없겠지만 하여튼 저는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도 모르니 내일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